한국에 와서 보니까 알겠어요. 이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안 되는 거네요. 여기 한국에 막 도착한 예일대 동아시아학과 학생이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엄청난 차이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예일대생이 발견한 동아시아 3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일대 동아시아학과 2학년 사라 윌슨입니다. 저는 최근 몇 개월 새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세부 전공 선택 때문인데요. 동아시아학과에 개설된 한국학, 일본학, 중국학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사실 제가 동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가진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일본계 미국인이라 어릴 때부터 동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죠. 집에서 일본 음식도 자주 먹고 할머니께 일본의 전래동화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일본의 문화가 가장 익숙해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부터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음악을 들으며 춤도 따라 추고 노래도 부르고 또 친구들과 함께 넷플릭스로 각종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에 푹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한국어 공부도 해봤는데 이게 절 결정적으로 한국에 반하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언어더라고요. 예일대는 학부와 대학원생 모두 의무적으로 언어 강좌를 3학기 이상 들어야 하는데요. 한국어 강좌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들어보니까 6년 새 수강생 수가 2배나 늘었대요.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 수화에 이어 5번째로 인기 있는 언어 강좌이니 말 다 했죠 뭐. 저도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겨우 수강 신청에 성공했는데 정말 후회가 없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 과학적인 구조와 아름다운 소리, 그리고 독특한 모양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한글이 발명된 글자라니 정말 특별한 걸 배운다는 차별성도 좀 느껴졌어요. 다른 나라 글자들은 그림에서 시작해서 점차 진화했다는데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게다가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라는 점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 직접 만들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걸 글자를 배우기 위한 책에 써놓았다니. 이게 얼마나 멋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영어보다 더 매력이 있는 게 한글은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K-팝 가사를 배우기도 훨씬 쉬워요. 뜻을 다 몰라도 일단 읽을 수 있으니 사전 찾기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친구들 이름을 한글로 쓰기가 유행입니다. 덕분에 아직 유창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레 제 세부 전공을 한국학으로 선택해서 한국을 좀 깊게 파고들고 대학원도 한국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한국에 대한 관심만으로 결정한 일은 아니에요. 예일대에서 지역학 전공으로 개설되지 않은 나라의 언어 수강생이 급증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 한국학 전공이 작년에 개설된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컬럼비아, 스탠퍼드 대학 같은 명문대에서 한국학과가 이미 개설이 되었고 인기가 좋아 다른 대학들에서도 한국학 전공이 늘어날 것이 기정사실화되었고요. 앞으로 전망이 정말 좋다고 느껴졌죠.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한국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반대하시는 거예요. 사라, 한국학은 너무 위험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차라리 일본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예일대가 1701년에 설립됐는데 무려 323년 만에 한국학 전공이 생긴 것이고 역사가 짧으니까요. 일본학이나 중국학은 오랜 역사가 있고 안정적이니 어머니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것 때문에 매번 식사 시간마다 언쟁이 좀 오고 갔는데요. 이것저것 다 귀찮아 인구가 많은 중국학을 전공할까도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수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학을 추천하고 싶지만 부모님 의견도 존중을 해야 하고 너의 의사도 중요하니 직접 중국, 일본, 한국을 방문해보고 판단하라고요. 제가 일본에 몇 번 갔던 것 외엔 중국과 한국을 가본 적이 없으니 직접 가서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나라가 있을 거라고 해주셨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결국 동의해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한번 다녀와봐.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해. 그래서 저는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차례로 방문하기로 했어요. 각 나라를 2주씩 체험해보고 학교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 나라 대학교 친구들도 소개받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기로 했죠. 중국에서는 친구의 추천으로 심천이라는 도시를 방문했어요. 수도를 안 간 이유는 화웨이,
텐센트 같은 중국 글로벌 IT 대기업 본사들이 위치해 있고 세계 물류량 4위의 대도시 경제 특구인 만큼 중국의 발전 가능성을 보기엔 더 좋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친구 말로는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이 발달해서 중국의 고속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도시이고 여행하기도 편할 거라고 했죠. 중국이지만 중국스럽지 않은 도시라고도 하던데 정말로 전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쏟아있고 거리 곳곳에 첨단 기술이 넘쳐났거든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중국의 느낌은 아니었고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죠. 그런데 이 느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도시의 첫인상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놀랐거든요. 줄서기 문화가 거의 없더라고요. 계산대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앞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얌전히 서 있다간 영영 물건을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그 무리에 끼어 밀치고 당기는 아수라장을 경험했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타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죠. 몸싸움을 하면서 타고 내려야 하니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문화의 차이를 실감했어요. 겉보기가 좋다고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중국의 모든 면이 부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심천의 깨끗한 거리와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정말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으니까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지만요. 초반에 여행을 하며 느낀 이 알쏭달쏭함은 제 또래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거대한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일대 친구의 소개로 가이드를 해줄 중국 대학생 친구를 만났는데요. 저는 평소 중국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각종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중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 중국의 기독교는 중국화를 시키려고 한다며? 그리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기독교 활동을 할 수 있다던데 왜 그런 거야?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는 일도 있던데?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말이야. 그럼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자 다른 학생이 대답했어요. 아냐, 우린 종교의 자유가 있어. 그리고 중국 정부는 좋은 정부야. 저는 이 로봇 같은 대답에 더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하지만 내가 찾아보니 중국에서 종교 때문에 탄압받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기독교 말고도 말이야. 그럼 좋은 정부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분위기는 영 불편한 거야? 그 학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중국을 잘 모르는 서방 언론의 과장일 뿐이야. 그런 일은 없어.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이상하네. 공신력 있는 CNN이나 BBC에서 중국의 종교 탄압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 그게 거짓일 리는 없잖아? 그리고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하던데. 그러자 그 학생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중국은 평화로운 나라라고. 저는 더 설명하려 했어요. 알겠어. 내가 와보니 평화로워 보여.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중국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기 꺼려한다는 느낌이야. 정말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말하면 불이익을 보는 거야? 그럼 중국의 표현의 자유는 없는 거네? 그러자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정부를 신뢰해. 정부가 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지. 통제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지. 가이드를 맡아주기로 했던 친구가 조용히 제 팔을 잡아 끌고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라, 조심해.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냥 대화하는 것뿐인데 위험하다고?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중국에서는 이런 주제로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 특히 외국인이 있을 때는 더. 이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단순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의 현실은 더 복잡하고 어렵구나. 인구가 많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유가 제한된 사회에서는 진정한 발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중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할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학문의 자유와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제게는 맞지 않는 환경이고 이런 나라라면 분명 성장의 한계도 명확하다고 느꼈거든요. 다음 여행지는 일본 도쿄였습니다. 가족들과 몇 번 방문했을 때와 달리 혼자 도착하니 느낌이 좀 새로웠어요. 직전이 중국이라 그런지 확실히 느낌이 달랐습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지하철에서는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줄 서는 문화가 철저히 지켜졌어요. 중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니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또 모든 것이 정확하고 깔끔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은 항상 정시에 도착하고 거리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죠. 그런데 동시에 그 엄격한 규율 속에서 뭔가 생동감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특히 이번에는 제 또래 젊은이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에 억눌린 듯한 인상도 받았거든요. 이 느낌을 저는 일본 학생들과 직접 만나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예일대 일본인 친구를 통해 도쿄대 학생들과 만났죠. 도쿄대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어우러져 있었죠.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본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한 학생이 말하길 일본 경제가 예전 같지 않아.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다른 학생은 이렇게 덧붙였죠. 우리는 항상 주변 눈치를 봐야 해.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일본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젊은이들의 현실은 달랐거든요. 한 학생이 설명해 주었어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 기업들이 세계 탑 50개 기업 중 36개를 차지했대. 하지만 지금은 한 곳도 없지. 더 충격적인 건 젊은 세대의 저축률이었어요. 20대의 40% 이상, 30대의 30% 이상이 저축률이 0%래. 한 달 벌어 한 달 쓰는 거지. 이 말을 들으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실감났어요. 연구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요. 1990년대 초만 해도 일본의 연구 논문 수준이 세계 3위였는데 지금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 박사 학위자 수도 선진국 중 가장 적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 사회의 엄격한 규율과 동조, 압력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또 질서와 효율은 좋지만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누르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 빠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었거든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사실 우리는 큰 도전 없이 살아가. 매달 월급 받는 직장에 들어가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는 게 대부분의 목표지. 나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이 말을 듣고 일본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나라든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갈 젊은 세대의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아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정은 제가 가장 기대한 한국이었습니다. 우선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역동성이었어요. 인천공항부터 서울로 향하는 길, 그리고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놀랐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보다 더 활기찬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얼굴은 대부분 무표정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만 보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TV에서 본 것처럼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죠.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정감 있는 한국인들은 어디 간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거리를 걸으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모두들 바쁘게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다들 너무 바빠 보여서 선뜻 말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로맨틱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나? 실제 한국의 일상은 이렇게 바쁘고 각자의 삶에 몰두하느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걸까? 혼자 생각에 잠겨있다 보니 어느덧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식당에 들어가서 김치볶음밥을 주문했죠. 미국에서도 한식을 종종 먹어서 김치볶음밥도 좋아하거든요. 현지의 맛을 즐기고 있는데 계란 프라이와 같이 먹으니까 맛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밥은 한참 남았는데 계란 프라이를 먼저 다 먹어버렸습니다. 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 두리번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밥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정말 갑자기 눈앞에 웬 프라이팬이 등장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께서 막 튀겨낸 계란 프라이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밥에 턱하니 얹어주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돈을 내라는 건가? 강매인가? 당황해서 서투른 한국어와 번역기를 총동원해 저는 더 시키지 않았다는 걸 전달했는데 아주머니께서 그제서야 씩 웃더니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말 잘한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습니다. 아, 이거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좀 무뚝뚝할 수 있지만 행동은 친절하고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
이게 책에서만 보던 정인가? 처음 본 외국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 가슴이 따뜻해져 왔고 제 서툰 한국어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환대를 느꼈죠. 이날 저녁 한국 가이드를 해주기로 한 지민이를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하니 그게 바로 한국의 정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가 쿵하고 와닿았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차가운 인상이 얼마나 겉모습일 뿐이었는지 깨달았죠.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잘 안 꾸밀지라도 속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왜 한국 문화에 이렇게 끌렸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너머에 있는 이 따뜻함과 인간미, 바로 이것이 제가 찾던 한국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니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한국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밤 문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생기 넘쳤죠. 술집과 카페는 물론이고 길거리 포장마차까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일본에서는 이 시간이면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 그 자체더라고요. 지민이의 자취방에 가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치킨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내일 먹어야겠어 라고 하니 지민이가 뭘 내일까지 기다려. 지금 치킨 먹을래? 라고 묻더군요. 저는 이 시간에 어디서 치킨을 사? 라고 물었는데 그러자 지민이가 웃으면서 배달시키면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긴 했는데 이 시간에 배달이 된다고? 정말 신기했어요. 지민이가 스마트폰으로 몇 번 터치하더니 30분도 안 돼서 따끈따끈한 치킨이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그것도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요. 저는 놀라서 와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배달이 돼? 라고 물었죠. 지민이가 씩 웃으며 응, 한국에선 거의 모든 걸 배달시킬 수 있어. 치킨은 기본이고 족발, 보쌈, 심지어 편의점 물건까지도 배달해. 라고 설명해줬어요. 더 놀라운 건 배달 속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와? 라고 물었더니 지민이가 우리나라 배달은 세계에서 제일 빠르대.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라고도 불러. 라고 알려줬습니다. 따뜻한 정이 있는데 굉장한 생동감이 있는 나라. 뭔가 안 어울리는 듯하지만 어울리는 느낌이라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민이와 함께 대학 캠퍼스를 구경했는데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라고 말했더니 지민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경쟁이 심해서 어쩔 수 없어. 근데 놀 땐 또 엄청 놀아. 우리 친구들이랑 저녁에 노래방 갈 건데 같이 갈래? 저녁이 되자 지민이의 친구들과 만났어요.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었고 영어로 저를 환영해 주었죠. 도서관에서 진지하게 공부하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함께 코인 노래방으로 향했는데 가는 길에 친구들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도서관에서 본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노래방에 들어가자 모두가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한국어가 서투른 저를 위해 영어 노래도 골라주고 K-팝 춤도 가르쳐 주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저도 모르게 그 열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함께 즐기고 있었어요.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나오면서 지민이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공부할 땐 열심히 하고 놀 땐 확실히 놀아. 이게 우리의 활력소야.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서 보였던 진지함과 노래방에서의 열정이 조화롭게 느껴졌죠. 한국 학생들의 이런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공부와 놀이의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도 각각의 온 열정을 다 쏟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며 아, 이게 한국이 가진 역동성의 비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기는 이 문화가 한국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한 고려대학교 학술교류 행사는 제 한국 여행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였어요. 지민이의 초대로 참석한 이 행사에서 한글에 대한 특별 강연을 들었는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경험이었죠.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 과정부터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든 글자예요. 다른 나라 글자들과 달리 한글은 발명된 글자랍니다. 대부분의 글자가 그림에서 시작해 진화한 것과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글에 푹 빠져버렸죠. 세계에 7,000개가 넘는 언어 중에서 한글만이 유일하게 발명된 문자라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해요. 이어서 교수님은 영어 알파벳 A를 예로 들어 설명하셨는데요. A를 뒤집으면 소의 뿔 모양이 보이죠?
고대 이집트와 페니키아에서 알리프는 실제로 소를 의미했어요. 이 글자가 서쪽으로 가면서 소의 의미를 잃고 뒤집혀 라틴 알파벳 A가 되었죠. 반면 한글은 완전히 달랐어요. 강연자는 한글은 언어학에 관심 있던 왕이 그 나라 언어에 맞게 과학적으로 만든 유일한 문자예요. 자음의 모양은 우리 혀의 모양을 본떴어요. 소리를 내는 기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죠.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글자 모양 자체에 발음 방법이 담겨 있다니 정말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했죠. 또 하나 매력적이었던 건 한글이 한국어를 적는 데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포르투갈부터 폴란드까지 언어는 여러 번 바뀌어도 모두 라틴 알파벳을 쓰는데 한글은 오직 한국어만을 위한 글자라고 하셨죠. 한글의 실용성에 대한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은 디지털 사용에도 완벽해요. 예를 들어 영어로 see you tomorrow라고 쓰면 14글자지만 한글로는 내일 바로 3글자면 돼요. 더 줄이면 내일 바로 2글자로도 표현할 수 있죠. 이 예시를 들으며 저는 한글의 효율성에 놀랐어요. 적은 글자로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강연 후반부에는 한글과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글 덕분에 K-팝 가사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한국 드라마의 대사도 빨리 익힐 수 있어요. 이게 한류 확산에 큰 역할을 했죠. 맞아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한국어 강의를 수강한 친구들은 전부 글을 금방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만든 언어가 후손들의 문화를 널리 퍼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다니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세종대왕이 지금의 한글을 보면 정말 멋진 글자를 만들었구나라고 미소 지을 거예요. 한글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유연성에 있어요. 언어가 변해도 실제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저는 깊은 감동에 빠졌어요.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과학과 예술, 그리고 실용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민이에게 말했어요. 한글이 이렇게 대단한 글자인 줄 몰랐어. 정말 놀라워. 이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 지민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기념하는 거야. 한글은 우리의 자랑이거든. 그리고 제 마음은 이미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글이라는 뛰어난 도구를 가진 한국은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한국학 전공을 하는 것이 맞다고요. 한국에서의 2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경험한 모든 것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이제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행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긴장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 문화와 한글의 독특함에 완전히 빠져들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죠. 살아, 내 생각을 들어보고 싶구나. 새 나라를 다녀왔잖아. 어떤 나라가 내 마음을 움직였니? 저는 준비해온 말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중국은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본 젊은이들의 모습이 왠지 답답해 보였어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정치 상황과 연관이 있겠죠. 이런 나라는 더 크게 발전하기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일본은 정말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지만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만나본 대학교 친구들도 안정만 찾지 도전의식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엔 차가워 보였지만 금세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에너지가 있죠. 밤낮 없이 활기찬 거리,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은 정말 특별해요.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이고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워요.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노래, 드라마,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성장 이면에 있는 한국의 저력을 봤을 때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한국학을 공부하면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요 명문대 중에서 하버드, 컬럼비아, 스탠퍼드 대학에 이미 한국학과가 있고 예일대 관계자도 다른 미국 명문대에서도 한국학 개설이 늘어날 거라고 말했어요.
이건 미국 내에서 한국의 입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결정했다면 우리도 내 선택을 존중하마. 내 열정이 식지 않길 바란다. 어머니도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게. 부모님의 이해와 지지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제 제 꿈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학을 통해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란 기대감에 부풀었죠. 그날 밤 저는 제 결정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제 경험과 한국학을 선택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놀라운 반응을 보게 됐어요.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이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국학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한글의 과학성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정말 매력적인 언어예요. K-팝 팬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학 전공 추천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실감했고요. 특히 한 댓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국학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역사,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문이죠. 이를 통해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단순한 관심사를 넘어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날 저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받고 한국 역사책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한국 영화, 드라마 리스트도 만들었죠. 이제 제 방에는 태극기와 한글 포스터가 걸렸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는 이미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 만들기에도 도전했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제 모습을 보며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제 꿈은 명확해졌어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가 되어 두 문화 간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한국에서 유학을 가서 더 깊이 있는 경험을 쌓고 싶네요. 이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새로운 챕터를 시작합니다. 한국학이라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첫 발을 내딛는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어지는 놀라운 한국 이야기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명문대에서도 앞다투어 한국학 강의가 개설되고 전 세계 각지에서 한국을 더 알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세계의 인재들이 늘어난 요즘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행보가 필리핀 전역을 울린 소식인데요. 바다 건너 필리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한국인들이 이뤄줬다고 합니다. 청춘을 바쳐 전쟁에 참전하였지만 평생을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던 필리핀 참전용사는 그 가난이 대대손손 물림되어 손자들까지 학교에 못 보내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 손자가 학교 가는 걸 보는 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고령의 나이가 된 참전용사들의 마지막 부탁은 그저 자신이 아닌 손자들이 꿈을 펼치기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몇 년 후 한 한국 기업이 나타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나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작년 전쟁 중 다리를 잃은 참전 용사에게 한국의 기술이 집약된 전동 휠체어를 비롯해 의족을 착용해 주어 수십 년 만에 두 다리로 선 기적적인 순간을 선사하며 각종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은 수십 년이 흘러도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를 보여준다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전 용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참전 용사 후손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지원을 시작한 것인데요. 실제 필리핀 아이들은 이 한국 기업을 통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금액을 지원받을 것이며 자신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하고 위대했는지를 몸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환경 속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후원을 진행한 기업은 인프레시라는 곳입니다. 이들은 한국을 지켜 미래라는 꿈을 만들어준 참전 용사들에게 안질환 수술, 전동 휠체어, 식사비, 생활비 등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으로 모셔오겠습니다. 라며 더 늦기 전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아픈 곳을 한국의 발전된 의료기술을 통해 치료 및 수술을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을 해낸 기업의 규모가 정말 작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적자 속에 운영되고 있는 이 기업은
그저 한국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보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역사를 담아낸 굿즈를 출시하며 또 한 번의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대담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영원히 펄럭이는 태극기를 담은 이 볼캡과 티셔츠는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착용 가능한 이 굿즈들을 통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참하며 그 명단이 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이 많아질수록 한국, 태국, 필리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까지 각국의 참전 용사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참전국 16개국을 통해 더 많은 참전 용사들이 도움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 동참하였으며 영상을 통해 평소 참전 용사분들을 돕고 싶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굿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뜻깊고 가치 있는 소비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고정 댓글을 통해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우리의 영웅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I am myself Si Bianson, one grandson of Ernesto T. Bianson, Korean veteran. Before he died, he talked to me. Finish your study and pursue to gold, because study is the one key of the success someday. Thank you, my grandfather, because I am fourth year student electrical engineering, and I'm graduating soon. And thank you, my grandfather. I am so proud of you, my grandfather. 안녕하세요. I am Jonathan Bertie. Thank you so much, Mr. Bianson, grandfather, for your contribution during Korean War. We are very proud of you. Thank you, Korean Corporation, Interest, and many Korean people for supporting my education so I can now continue my study. Someday I want to become police because I want to help people in need.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this chance to speak to Korean people.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은 힘든 시기, 아낌없이 도움을 준 주변국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인프레시와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참전 용사분들께 우리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분들께 남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 저장소였습니다.